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피해 여성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긴 싸움 끝에 이제 드디어 답이 나온 거고 정의가 진짜 있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솔직히 제가 받은 상처 그리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제 정말로 앞으로는 진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거 이거 한 가지 보장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네 좋아요. 법원이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소 사실을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018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 충청도 금산에 있는 본인 관련되는 종교 시설에서 한국 국적, 호주 국적, 홍콩 국적 여성을 준강간, 중강제추행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23차례나 성폭행했다는 것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일반적인 어떤 그 강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어떤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행 협박으로 이렇게 침해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앞에 준자가 붙는 것은 한거불능한 상태. 네. 보통은 이제 술을 먹어서 인사불성인 상태를 이용을 해서 어떤 그 성적 착취를 하는 것인데 이번 쟁점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으로 그루밍, 한마디로 종교적인 신념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용했는 것이 한거불능 상태를 볼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는데 1심부터 대법원까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심취 상태도 한거불능이다 인정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이나 되는 여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1심에서는 23년 엄청나게 있죠. 그렇지만 2심에서는 17년으로 해서 서는데 그 정도의 어떤 형 자체가 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그 상고를 기각하고 결국 17년의 아주 중형을 확정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징역 17년의 중형이라고는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2심과 대법원 판결 겹치면서 징역 17년으로 감형이 됐거든요. 감형이 된 이유는 뭔가요? 항소심 단계에서 일부 증거, 그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 하나의 증거가 저 증거에서는 빠지게 된 사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 저기 피고인에 대한 그런 각종 혐의가 뭐 누락되거나 인정이 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단지 우리 법원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같이 중강간 등의 이러한 사정의 경우에는 그 양형 자체가 최대 19년 3개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23년을 선고한 것 자체가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권고형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지금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 부당 사정을 인정을 했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조차 피고인의 모든 범죄 혐의 자체는 다 인정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정명석 씨가 이번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여성 신도 10명이 고소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더 많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번보다 더 큰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드린 것처럼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3분 피해 여성에 대한 것이지만 이 10명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언론 보도를 보면 충청도 쪽에 있는 경찰에 추가적인 또 그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사건이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지금 17년 이상의 형이 추가적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데 JMS 정명석 씨 같은 경우에는 1945년생으로 현재 나이로 79세, 80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추가적으로 이제 17년, 18년 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사실상 종신형으로 선고될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높게 예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요.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박 전 단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재판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일단은 박 전 단장에게 무죄 판단이 내려지게 된 그 배경, 그 이유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는 쟁점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박정훈 전 단장의 그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첩에 대해서 두 가지 행위가 있었어요. 예. 이첩을 보류 명령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그런 명령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박정훈 전 단장이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항명죄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쟁점이었었는데요.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던 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그러한 명령조차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의 주장 자체에서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장 자체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 두 번째 문제가 된 것이 이첩 중단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군사법원법에 따르게 된다면 이 지금과 같이 그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단을 명령한다는 것 자체가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본 것이고요.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항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첩 보류는 없었고 이첩 중단 자체는 부당한 명령이었으니까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이종섭 전 장관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국 전통적인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항명이라는 이런 죄에 관한 전통적인 판례의 어떤 입장을 좀 더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다만 현재 같은 경우에 만약 공무집행 예. 방해 같은 경우에도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를 했을 때만 어떻게 보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듯이 항명죄도 정당한 어떤 어떤 명령에 대해서만 거부했을 때 항명죄가 성립되도록 지금 사법부 판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연 이와 같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측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항소나 대법원에서 관철될지에 예.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기존 판례는 지금 이종섭 전 장관 측의 어떤 얘기 또 군 검찰 측의 어떤 기소와 일치됩니다만 현재의 어떤 사법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 명령과 지시의 정당성을 따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의 어떤 항소 상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조연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